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문학의 밤 사회를 맡은 저는 시 쓰는 최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오는 길이 좀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오실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많은 분들 오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고요. 네. 이번 여름에서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기온이 좀 떨어졌는데 여름 생각하면은 지금 비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이게 제가 이제 작가들이 이제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우리가 날씨 요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아니나 다를까 저번 주에 이제 인제에 가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야외 무대에서 신앙독을 하는 행사였어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뒤에 재즈 밴드 콰르텟이 서 있는데 그분들도 비를 맞으면서 연주를 하고 비 맞으면서 신앙독 해본 경험은 저도 처음이거든요. 근데 낭만 있더라고요. 또 와서 들어주시는 분들도 우산 쓰고 들으시고. 네, 그렇지만 두 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다. 네, 머리도 다졌고 옷도 다졌고 그래서 네, 오늘은 다행히 천장이 있네요. 네, 그래서 참 다행이고요. 네, 비 오는데 와주신 여러분들 참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행사는 대산문화재단과 한국작가회의가 주최하는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이고요. 기념문학제는 2001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탄생 100주년을 맞은 문인들을 기리고 그들의 문학을 다시금 알리기 위해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는 1925년생이죠. 문인 김규동, 김석범, 박용래, 어효선, 이호덕, 홍윤숙 총 6인의 문인을 기리게 되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점심에는 다른 3분을 하시고 지금 이 문학의 밤으로 또 이제 3분의 문인을 기리는데 이번 문학의 밤 행사에서는 100년의 삶이 겹치는 밤 여기 나오죠. 이런 제목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김석범 소설가 그리고 이호덕 아동문학가 홍윤숙 시인의 작품을 2025년 현재 거의 100년 후의 후배들인 거죠. 네. 100년 후의 후배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시인들과 작가들이 직접 각색하고 그리고 목소리로 낭독극과 그리고 노래 공연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또 특별하게 낭독극을 진행하면서 뒤에 영상으로 미디어 아트도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큰 호응 부탁드리고요. 먼저 1부 순서로 김석범 소설가의 작품을 낭독극으로 저희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텐데요. 김석범 소설가는 일본 오사카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한 소설가로 대표작 화산도를 포함해 제주 4.3 사건과 그리고 제1조선인의 어떤 환경, 그 당시의 상황 같은 것들을 많이 작품으로 다뤘고 총체적으로 한국사의 비극을 탐구한 작품을 주로 남겼다고 합니다. 이번 1부 공연에서는 김석범 소설가의 화산도를 짧은 낭독극으로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거고요. 문경수 시인과 이소연 시인 그리고 황인찬 시인 이 세 분께서 직접 낭독을 해주실 텐데요. 저는 리허설도 하고 녹음 파일로도 먼저 낭독을 들었는데 세 분 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가 귀호강이라고 하잖아요. 귀호강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세 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공을 바라보면서 독백하듯 말했다. 낮고 힘찬 목소리였지만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장봉기한다. 무장봉기? 그래, 그렇다네. 우리는 무장봉기를 하네. 무장투쟁을 벌이겠다는 말인가? 그렇다네. 무장봉기라고 하지만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이 섬 전체에서 일으킨단 말인가? 물론이지. 이방근 동무, 자네 내 말을 듣고 있나? 듣고 있네. 걱정이 된다면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겠네. 난 자네를 믿고 있으니까. 한두 달 내 시작될 걸세. 우리는 지금 매국이냐의 기로에 서 있네. 이 섬에서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그들의 앞잡이인 서북놈들을 몰아내기 위해 우리는 무장봉기를
시간이 다 됐고, 그럼 난 가겠네. 하필이면 유다리언 같은 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무장봉기 계획을 전해줬다니, 뭐랄까 자존심이 상한다. 며칠 뒤 남승지가 찾아왔다. 내 누이 동생 유언이 승지에게 말했다. 저는 서울에서 어제 내려왔어요. 승지 씨는 건강해 보이네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보다 좀 살이 찐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을 뿐이에요. 힘드시겠죠. 먹는 것도 변변찮을 테고. 하지만 건강하게 지화활동을 하는 승지 씨를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게다가 일부러 집까지 와주시고, 다음에는 오빠랑 제가 그 지하에 가보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유언아, 지하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게 돼. 지하동에는 미로가 잔뜩 뻗어 있어서 말이야. 오빠, 농담 좀 그만해요. 지하동에 미로가 많이 있으면 더 재미있겠네요. 승지씨, 방근이 오빠는요, 승지씨를 만나서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렇죠, 오빠? 남승지 앞에서 여동생 유언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계기로 나는 격렬한 공기의 흐름과 같은 그 움직임에 나의 몸이 서서히 휘말려드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나와 유언이는 조직 측의 갑작스러운 승인으로 성산포에 있는 해방부, 즉 지하조직 지구에 다녀오게 되었다. 그러나 나와 유언이가 해방부에 다녀온 것을 알게 된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유언이에게 당장 서울로 다시 올라가라 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간 뒤에도 공산당 관계단체에 출입하는 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오빠, 전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는 왜 빨갱이를 그렇게까지 무서워하는 걸까요? 섬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과는 완전히 달라요. 안 그래요? 제주도에 살면서 섬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전 왠지 그게 무서워요.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빨갱이, 남북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좋지 않지만 그렇게 빨갱이를 미워하실 줄은 몰랐어요. 누굴까? 나와 유언이의 행보에 대해 발설하사 유다령을 경계하라는 박박상의 경고가 내 마음속에서 검은 감정의 덩어리가 되어 솟구쳐 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내일이다. 아니,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지. 무장봉기의 시간 4월 3일 새벽 2시. 나는 오늘 밤 2시에 대비해야만 한다. 아니, 무엇을 대비한단 말인가? 그저 제주도 전체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이 심야에 혼자서 가만히 기다려야 한다. 그래, 걱정하지 말자. 성내에서 공격 대상은 제주경찰서와 그 상급기관인 제주감찰청 두 군데로 한정되고 다른 기관에는 일체 손대지 않겠다고 했잖아. 이방근의 시간이 다가오면 따라 자신이 수동적인 입장에 서 있고 현실적으로는 북동의 군중과 적대적인 입장에 있음을 느낀다. 새벽 2시, 과연 총성이 울릴 것인가? 괴로운, 마치 몸 전체가 두꺼운 기체의 마찰열에 감싸인 듯한 감각 속에서 시간이 1초, 1초 선명한 소리를 새기며 나아간다. 그것은 시한폭탄의 초일기처럼 다가오는 시간이었다. 2시가 넘어 이방근은 밖으로 나와 한라산이 훤히 보이는 근처 내거리로 나온다. 아득히 저편 하늘 아래 산악지대에 무수한 동화가 오르고 있었다. 밤하늘을 불태우며 섬 전체에 타오르는 동화, 투쟁의 불, 인민봉기의 시위.
예정대로 4월 3일 오전 2시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방근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떤 감동의 몸을 떨어보고 그는 전에없이 흥분하고 있었다. 이틀 뒤 이방근은 정보 하나를 받았다. 오늘 4월 5일 폭도 진압을 위한 제주지방 비상경비사령부가 설치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본토로부터 진압부대의 파견이 결정되었고 서울의 미 중앙군정청 경무부에서는 그 총지휘관으로 경찰 전문학교장인 김모 경무관을 임명하여 진압 임무를 부여했다. 증원진압부대는 각도 경찰국으로부터 1,700명의 경관을 선발, 편성하여 4월 10일 제주도에 상륙시킬 예정. 이러한 조치는 제주도 출신 경찰은 게릴라들과 지연 혈연 등으로 얽혀 있어 토벌작전에는 적합하지 않다. 즉, 믿을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서북의 횡포에 더하여 이제는 폭도 진압이라는 명분 아래 본토로부터 경찰과 군대까지 들어와 섬의 군대와 경찰을 배척하고 주도권을 잡기에 이른 것이다. 유언이가 서울로 올라간 이후 남승지와 소주잔을 기울였다.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서, 우리 조선에서, 고향인 제주도에서 혁명적인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것은 관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배자 측은 보다 가혹한 방법으로 민중을 살해, 학살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경찰과 부친이 게릴라에 살해당한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이미 경찰과 서북은 섬사람들에 대한 살해와 무서운 폭행을 마음대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법을 뛰어넘어 살해하고 혹은 법이라는 이름 아래 살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지만 1000명을 죽이면 영웅이라는 논리가 그대로 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방근 씨는 혁명의 동란의 와중에 그 현실 속에 발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실 겁니까? 그건 당치도 않은 이론이야. 전투를 하면서 살인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야. 어떻게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겠나? 이방근은 담배를 문 채 불을 붙이지 않고 남승지를 보았는데 그 눈이 강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자네가 말을 꺼냈으니 이야기를 하자면 그 경찰과 부친 살해는 당의 방침이라서 정당하다는 것인가? 반동의 가족이라고 해서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내가 무슨 서북이나 경찰이 하는 일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니야. 같은 선상에 놓지 말라는 거지. 나 같으면 적어도 그 경찰과 부친 사례와 같은 짓을 하지 않을 걸세. 동란대에는 사람을 살해할 명분이 충분하고 대의 명분을 내세우기가 쉽지. 사소한 원한이나 개인적인 감정, 징후 같은 것이 명분에 결부되어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 살인행위가 성립된다네.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혁명을 위한 싸움 아닌가. 혁명의 위대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서 아주 소심한 심정적 행위가 일어나고 혁명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어. 너무나 치사한 살인이야. 그것이 조직의 결정이고 방침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군대와 뭐가 다른가?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니 분위기에 휩쓸려 관계없는 인간을 살해하는 일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의 행위의 명분을 그리고 구실을 붙이지 말라는 거야. 이런 발언은 반동들과 같은 사상을 지니고 있다는 말을 듣기 쉽겠군. 누가 방근 씨를 반동으로 생각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던가
상당히 악질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방근 씨를 존경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방근은 김동진이 떠나기 전 자신에게 보낸 편지를 떠올렸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병든 조국이 아니라 미친 조국입니다. 우리에게 절망밖에 가져다 주지 않는 조국의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재회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젊은 후배들의 뜻을 깊이 헤아리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힘을 빌려주십시오. 이방근은 유단원을 떠올렸다. 유다련은 철저한 친일파, 모범적인 일본인이었지만 해방 후에는 열렬한 공산당원이 되었지. 해방 전에는 일본 제국에 인생을 걸고 있었지만 지금은 공산당에 걸고 있는 셈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그것도 철저하게 혁명을 하는 것이라면 존경할 만한 값어치가 있을 거야. 나 같은 인간보다는 훨씬 낫다고 해야겠지. 지금 현재 철저히 임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기 비판, 자기 반성이 되는 것이고 과거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건 그럴 것이다. 그러나 과거를 문제 삼기보다도 그 과거를 감추고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려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 사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방근의 상상 이상으로 무서운 전개를 보이는 듯했다. 이방근의 신문 기사를 살펴보았다. 하루라도 유혈을 보지 않는 날이 없는 이 땅에는 마치 피에 굶주린 흡혈 지령이라도 들어붙은 것 같았다. 사체 더미, 살해당한 송장에 불과한 곳에 이방근은 죽은 자, 죽음의 의미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여수 순천 땅에서 반란군층과 정부군층이 살해한 사망자는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개천에 트럭으로 버려진 쓰레기처럼 트럭으로 바다에 버려진 사체는 무엇인가? 반란군과 행동을 함께하는 좌익단체가 많은 주민을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살해한다. 혁명 세력이 말이다. 살해는 혁명도 비혁명도 마찬가지로 살인하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살해의 명분은 무너지고 이름을 바꾸면 게릴라가 서북이 된다. 여기 제주도에서도 게릴라가 도민을 죽이고 있어. 가차없는 탄압과 학살의 목표는 도민들이 게릴라를 떠나도록 재촉하고 있지. 중산간지대의 불황 소각에서 가까스로 학살을 당한 사람들은 살림살이를 잃고 방황하며 낮에는 군경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동굴에 숨고 밤에 불황으로 들어오면 군경의 앞잡이라고 해서 게릴라의 야습을 당하고 한다. 하지만 이방근 역시 4.28 화평협상을 파괴한 주범이 자신의 친척 정세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직접 사살하고 만다. 괴롭다. 괴롭다. 괴롭고 또 괴롭다. 정세용 한 사람을 죽인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죽일 가치가 있었던 인간인가? 아니, 죽일 가치가 있는 인간이란 무엇일까? 정세용 그 인간을 스스로 가담하여 만들어낸 이 학살의 땅에서 살해당하는 것이 당연해. 그렇게 위로한다는들. 그래, 난 살인자야. 사륙자들이 승리자로서 서울로 개선한 뒤 폐허의 광야를 가로질러가는 바람 속에 허무가 있는가? 성을 뒤덮인 시체가 허무를 부정한다. 이방근은 정세용을 쏜 권총을 바라본다. 30년 후 이 불행한 민족과 나라를 위해 행복이 있을까? 이대로라면 난
살인을 반복하게 되겠지.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득한 고원에 보다 저 멀리 초여름의 햇볕에 반짝이는 부동의 바다, 파란 허공에 총성이 울렸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여기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직접 오신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소연 시인부터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직함보다도 이소연 시인이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는 이소연 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불 끄고 시 쓰는 문경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황인찬입니다. 세 분 본인들의 소개 멘트를 각자 준비를 하신 건가요? 그냥 즉석에서. 이소연 시인께서 즉석에서 하시는 바람에 뒤에 두 분 당황하신 거죠? 아니, 네. 불 끄고 시 쓰는 너무 멋있는데? 그러니까 불 쓰는 시인. 네, 방금 여러분께 낭독극으로 들려드린 부분은 김선범 소설가의 소설 화산도의 부분을 오유리 작가께서 각색하신 대본이었고요. 아무래도 제주 4.3 사건을 다루는 내용의 소설이다 보니까 조금 묵직하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세 분께 공통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직접 낭독을 해주셨는데, 이 소설 화산도의 부분을 낭독극으로 낭독하시면서 어떤 소감 느끼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포항 출신인데 이번에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포항에 있는 부모님과 저의 정치색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게 되게 한탄스러웠거든요. 근데 이 화산도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 뭔가 인간적이고 선량한 모습을 한 번이라도 봤던 나의 부모님이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소름이 돋고 이상했어요. 그런 면들을 이 화산도의 이 유원이라는 인물도 같이 마주하면서 되게 섬뜩했겠다, 되게 아이러니했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문경수 시인께서는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은 제주가 저의 고향이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조금 각별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방근 역을 맡게 되었는데, 사실 이 역을 소화하면서 이 자리에 뭔가 김선범 선생님이 앞에 계셨다면 어떤 반응이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직접 이렇게 낭독을 해보니까 소설을 읽을 때랑은 좀 다른 느낌이 또 들고, 어떻게 이제 감정을 표현해야 할까 하는 것들이 조금 읽는 내내 좀 고민이었어요. 이제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께서 좀 잘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황인찬 씨께서는 어떠셨나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사실 큰 부담을 갖고 그러니까 4.3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역사에 기억해야 할 사건의 무게감 또한 그렇고, 텍스트가 다루고 있는 것도 사실 이 대목이 만만한 대목은 절대 아니고 사실 되게 무겁고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잖아요. 동시에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그랬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근과 같은 인물들의 이 태도, 이 마음들, 사실은 최대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면서도 결국엔 어느 순간은 참을 수가 없는 그 마음들, 그게 사실은 우리들 모두의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하겠다. 또 때로는 다련이나 승지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상황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들도 그런 모습이겠다. 그래서 이거를 소리를 내서 낭독극을 한다고 하니까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목소리를 굳이 상상을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목소리 형태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들리는지 세상 느끼게 되는, 그래서 더더욱 버거운 네,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을 낭독해 주시는 세 분이 되게 힘들어하지 않으셨을까. 내용이 아무래도 좀 묵직해가지고 그런 걱정도 들었는데, 사실 제주 4.3 사건이라는 게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제주 4.3을 실제로 연구하시고 제주에서 태어나신 분들에게, 근데 이게 이제 거기 그 당시에 살던 분들도 몰랐대요. 은폐하기 바빴던 사건이었고, 그 제주 도민분들도.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해 주신 분들도 어렸을 때 저 몰랐다고, 어렸을 때 그 이후에 좀 태어나신 분들도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학교에서도 말해주지도 않는, 그래서 은폐하기 위해서 모두가 침묵했던 사건이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또 이제 기록하는 어떤 문학으로서 기술법 소설가의 화산도가 작동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아까 문경수 시인께서 짧게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제주에서 태어나시고, 네, 그리고 제주에서 사시다가 지금은 서울로 오셨다고요? 네, 서울로 오셔서 이제 사시면서 특이한 이력이에요. 소방관으로 근무하시면서도 또 시를 아까 불도 끄고 시도 쓰시는 두 개를 쓰시는 이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니까 소방관의 삶과 시인의 삶 두 가지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저도 좀 처음 보거든요, 사실. 네. 제가 불 끄고 시 쓴다고 한 것은 이제 제 직업이 소방관이기도 해서 뭔가 항상 소개할 때 불 끄고 시 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좀 뭔가 강인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소개를 한 것이고, 사실 저는 이제 오늘 12시에 퇴근을 하고 왔어요. 낮 12시에. 어제 7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또 어제는 또 되게 바쁘더라고요. 출동이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의 삶과 좀 서울에서의 삶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서울은 뭔가 좀 메트로폴리탄이고, 뭔가 호화롭고, 뭔가 좀 다양함이 공존하는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되게 아픈 분들도 많고, 뭔가 시인으로서 그 현장을 바라보게 되는 면도 있고, 사실은 좀 어느 하나가,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시인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혼란스럽죠. 항상 시인으로 뭔가 시를 쓸 때는 근무를 하면서 느꼈었던 어떤 그런 아픔이라든가 슬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고, 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좋은 작품 활동으로, 네, 여러분들한테 네, 계속해서 이제 세 분에 대한 질문을 좀 더 했거든요. 제가 문경수 씨 말씀 들으면서 또 궁금했던 게, 소방관은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게 되셨고, 또 시인은 또 어떻게 하게 되실 생각을 하셨는지, 사실 그 두 직업이 다 쉽게 그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직업이잖아요. 일단은 제가 2019년에 데뷔를 했거든요. 네. 2019년에 시인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방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소방관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준비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루를 딱 비워놓고, 그 하루는 시를 읽고 글을 쓰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 작품을 좀 모아가지고 그게 응모가 됐는데 된 거예요. 시인이 되고 나서 이제 소방관 시험을 좀 앞두고 있었죠. 시인이 먼저 되신. 그렇죠. 근데 또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하여튼 막 그때 소방관 되냐 안 되냐 하면서 막 좀 되게 불안했던. 네. 근데 이제 그 소방관이 어떻게 되게 됐냐면, 그거는 친구 권유로 한번 해봐. 친구 권유? 그러게 너무 위험한. 근데 이제 너무 막 사명감이 앞서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더 감정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살짝 한 걸음 뒤에서 좀 그냥 하는 일이지 뭐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일이 되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게 된 건 아닙니다.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시인도 그렇고 소방관도 그렇고 결국 사람을 구하기 위한, 향하기 위한 일들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계속해서 황희찬 시인께도 질문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황희찬 시인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젊어 보이시고, 하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0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셔서 올해로 15년 차 시인이세요. 우리가 오늘 탄생 100이라는 어떤 이 행사의 의미도 100년 전에 본인들 기린 행사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오래된 분이셔서 이 질문은 신뢰가 되지만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15년 전에 황인찬을 시인으로 살게 만든 계기, 젊은 시인으로 살아온 제가 질문을 이렇게 적었거든요. 삶의 기쁨과 슬픔 같은. 아무래도 15년 동안 활동하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다 우리가 고만고만한 연차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15년이 그렇게 긴 연차는 절대 아니고요. 네. 저 뭐 시선생님들이나 뭐 20년, 30년, 40년, 50년 계속 시와 덕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거고. 저한테는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고 시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서 시와 시인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배웠던 것은 시인은 시를 한 편 쓰는 존재는 아니다. 한 편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시집 한 권을 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작가라고 하는 건 자기 삶과 더불어서 작가로서 만들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게 됐어요.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작가들은 다 그렇게 평생 동안 글을 써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제 연차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굳이 이런 버전의 답변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한테 그 동력이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그들처럼 내가 사랑하는 작가들처럼 한 명의 작가로서 그 자신의 나 자신의 글쓰기를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가보지 않은 곳들을 갈 수 있고 만나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한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까지 가고 싶다. 더 멀리 나아가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네, 버티고 있습니다. 50년, 60년 채울 때까지.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까 제가 듣기로는 오전에 바쁘셔가지고 행사를 또 하나 하시고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행사한 건 아니고 개인 일정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정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오신다는 관객분들의 질문도 미리 조금 받아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받아서 제가 배분을 하다가 이 질문을 누구한테 해야 될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아무래도 그냥 가장 선배이신 분께 해야겠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죄송하긴 한데 우리 한 3살 차이 나지 않나요? 한 살 차이에요. 우리 1살 차이? 1살 차이. 근데 그래서 제가 후배니까 그래서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출연하시는 작가분, 시인분의 문학에 대한 심오한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방금 살짝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 질문을 누구한테 드려야 될까 했다가 이제 황인찬 시인께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아까 철학가를 나왔다고 말씀해 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창가 나왔어요. 문창가요? 제가 제일 시키고 싶어가지고 거짓말을 이렇게 페이크 뉴스가 생기는 여쭤봐도 될까요? 네, 가볍게 근데 제가 뭐 시에 대한 걸 얼마나 알겠어요. 그리고 문학에 대한 걸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시를 사랑하면서 알게 된 건 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형화된 깨달음이나 알므로 구성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미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암마저도 그 철학이라는 게 만약에 만에 하나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마저도 버리고 그냥 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시겠구나. 그렇게 해서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것이 유연하게 바뀌어 나가는 것이 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사랑하는 제가 시를 사랑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철학인데요. 네, 바로 이소연 시인께도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소연 시인의 분의 이제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또 요즘 다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세요. 맨날 거리에서 비를 맞고 계시고 막 그런 사진도 올라오고 분명히 어제 여기 있었는데 오늘 저기가 있고 막 이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서 보니까 요즘 활동을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회 다방면으로. 그래서 요즘에 이소연 씨께서 좀 관심 깊어 하시는 주제나 혹은 뭐 그런 활동들이 있다면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더불어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도 했어요. 기획자로서. 그래서 이 행사 와주신 분들에게 이 이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떻게 즐겨주십사 그런 말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가회의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후생태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후생태 관련한 가장 큰 행사가 기후정의 행진이거든요. 9월 27일 동십자각에서 여러분 함께 행진합시다. 그 기후위기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특히나 우리가 그 동물이나 팔레스타인 문제, 전쟁의 문제도 이 기후 생태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장을 바꾸고 우리가 그런 동물의 입장으로 태어나야지만 깨닫게 되는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면 함께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9월 27일 강화문 동십자가게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눈을 못 마주치시는데요, 지금. 안 오실 모양이죠. 눈을 피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리고 이 행사는 준비하면서 되게 이 100년 전의 작가들을 하나하나 기려볼 수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그 문경수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산도가 12권짜리 책이거든요. 12권을 전부 다 완독을 하셨대요. 여름 내내.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셨고, 황인찬 시인 뿐만 아니라 사전에 녹음을 미리 마쳤어요. 저희가 그 연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각색본을 받아서 미리 연습하고 그 맞춰본 녹음본을 뒤에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님께 넘겨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좀 부족하지만 저희 열정과 땀이 묻어있는 행사라고 생각하시고 충분히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문학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싱어송라이터 시완님의 무대도 준비되어 있고 두 분이 상을 받으셨는데 주민현 시인과 한여진 시인님도 이호동 선생님의 너무 멋진 각색을 안지은 시인께서 해주셨어요. 이게 진짜 그 문학인들이 정말 애써서 자기의 분야를 넘나들면서 준비한 행사니까 기쁘게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작품 얘기도 더 많이 하고 준비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이소연 씨부터 향후 계획, 행진 플러스 작품 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후행진 때 제가 트럭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끌게 될 거고 제 트럭 앞에 오시면 윙크를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제가 동화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100만 부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 분당 100권씩 사시면 되겠네요. 네, 한 분당 100권씩. 네, 문경수 씨. 저는 하던 일 계속 열심히 출퇴근하고 그리고 시 쓰고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소방관이랑 시인이랑 사실 그냥 얼핏 들으면은 이 거리감이 있어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관은 좀 적게 말하고 많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시인은 많이 듣고 적게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무거운 마음으로 계속 사람 사는 얘기들 이렇게 써 나갈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황인찬 씨. 네, 저는 지금 산문집 작업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어서요. 그게 그냥 일전에 제가 읽는 슬픈 말하는 사랑이라고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시들에 대해서 그 시들과 더불어서 그 시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담은 그런 산문집을 이제 몇 년 전에 출간을 한 게 있는데요. 이제 출판사에서 그게 스테디로 나가고 있다. 한 번 더 내자. 그래서 그걸 이제 또 제가 사랑하는 시들을 갈무리해서 그 시들에 대한 저의 생각들, 삶들 이런 것들을 함께 담는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이제 올해 연말에 나오는 건데 제가 열심히 해야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활동 모두 기대됩니다. 아쉽지만 세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2부 이호덕 아동문학가의 작품을 각색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텐데요. 일하는 아이들이라는 작품을 안지은 시인께서 각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현 시인과 한여진 시인께서 낭독을 해주실 텐데요. 제가 짧게 이호덕 아동문학과 소개해드리면 이호덕 아동문학과는 경북 청송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한평생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사셨다고 합니다. 동시집,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동시집, 별들의 합창 등 집필하셨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글을 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인간교육은 없다는 말이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함께 그 우리말을 가꾸고 다듬는 일에 평생을 바치셨다고 합니다. 네, 이호덕 아동문학과의 작품을 주민현 시인과 한진 시인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는 한여진이라고 합니다. 네, 시스는 주민현이라고 합니다. 네, 미디어 아트가 준비되는 동안에 두 분께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이호덕 작품을 낭독을 해주실 거니까 지금 이제 들으실 분들에게 본인이 맡았던 배역이라든지 어떻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짧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아이들을 여럿을 맡았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네, 잘 들어주시고요. 네. 저는 영광스럽게도 이호덕 낭독극에서 이호덕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이호덕이 직접 등장하는 작품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앞서 민현 씨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아이들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어떤 그런 면모를 잘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이십도 사실 어울리는 배경 아닌가요? 그렇죠? 푸릇푸릇하네요. 네. 원래 이것이 라이브 공연의 묘미죠. 예상치 못한 순간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낭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학교에 오다가 큰 돌을 딛지 않고 오려니까 큰 돌을 하나 밟았다. 오늘 학교에 가면 재수가 없을 것이다 하고 마음 먹고 와서 공부를 하니 2개가 틀렸다. 선모는 돌이 많은 산골에 살지. 그래서 학교에 갈 때만은 돌을 안 밟고 가야 재수가 있지, 공부를 잘하게 되지 생각하는구나. 물론 돌을 밟은 것이 원인이 되어 산수 문제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선모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또 우리들 마음속에는 누구나 이와 비슷한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수가 있다. 이치에 안 맞다 해서 시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이 가진 마음이 세계가 시로 된 것이다. 봄이 오면 12기학이 멀쩡난다. 봄이 왔다가 일찍 가면 좋겠다. 선용이처럼 자기 눈으로 본 세상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대로 써야 한다. 그것이 진짜 글이다. 꾸며진 글, 교과서에 나온 문장을 흉내낸 글은 아이의 것이 아니다. 내가 평생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글짓기가 아니라 삶을 가꾸는 글쓰기다. 글은 삶을 닫고 마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져야 한다. 글은 남을 속이기 위해 쓰는 게 아니다. 선생인 나를 기쁘게 하거나 상을 받으려고 쓰는 것도 아니다. 글은 너희가 사는 하루, 너희가 밭에서 땀 흘리고 집에서 동생을 돌보고 비 오는 날 젖은 발로 걸어오는 그 모든 것을 담는 것이다. 나는 책상 위에서 태어난 글을 믿지 않는다. 교실 문을 열고 나가야 보이는 것이 있다. 논둑 위에 선 아이들, 소를 몰다 지친 아이들, 시장에서 어머니를 도우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삶을 담아낸 글은 아무리 서툴러도 눈부시게 빛난다. 아이들이 시는 기교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정직한 시다. 어린아이가 쓴 한 줄의 시가 어떤 유명한 시인의 수많은 작품보다 더 진실할 수 있다. 나는 그 진실을 사랑한다. 종 이재흠 대곡분교 3학년. 복도 기둥 위에 종 그림자가 보이네. 종은 나를 보고 이리와 하하하 웃는 얼굴로 내려다보네. 참 종은 너무도 좋아서 두 볼을 가지고 자꾸 웃는다. 재은이는 종과 친구가 되었구나. 산골 분교장에서 학교 생활을 진정으로 즐겁게 보내지 않고서는 이렇게 쓸 수 없다. 복도 기둥 위에 종이 그림자를 발견하고 두 볼을 가지고 하하하 웃는 종의 웃음소리를 듣는 아이의 맑은 눈과 밝은 귀가 부럽다. 강냉이주 김성환 청리 3학년. 강냉이죽 끼리는데 가보니 맛있는 내금이 졸졸 난다. 죽 끼리는 아이가 숟가락으로 또독또독 긁어먹는다. 난 또 먹고 싶다. 그걸 보니 춤이 그냥 꿀떡 넘어간다. 참 먹고 싶었다. 학교의 급식용으로 강냉이 가루가 나왔을 때 그것으로 큰 솥에다 죽을 끓였다. 성환이는 그 죽 끓이는 것을 보고 썼다. 배가 고픈 아이에게는 먹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 사람의 생활에서 먹고 입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매달려 있는데 먹는 얘기를 글로 쓰는 일이 별로 없다. 이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늘 끼니를 걱정하고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아이가 시를 쓸 때 생활에 조금도 걱정이 없는 시를 쓴다면 그것은 자기와 남을 속이는 짓이고 그런 작품은 좋은 시가 될 수 없다.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한번 마음껏 써보는 것도 좋다. 남의 흉내가 아닌 자기 자신의 소리는 이렇게 해서 시작될 것이다. 아버지의 병환 김규필 대곡분교 3학년. 우리 아버지가 어제 풀지로 갔다. 풀을 묶을 때 벌벌 떨렸다고 한다. 풀을 다 묶고 나서 지고 오다가 성춘네 집 언덕 위에 쉬다가 일어서는데 뒤에 있는 동맹이에 맞춰서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풀하고 구부러 내려와서 도랑 바닥에 떨어졌다. 짐도 등다리에 지고 있었다. 웬 사람이 뛰어와서 아버지를 일받았다. 앉아서 헐떡헐떡하며 숨도 오래 있다 쉬고 있다 한다. 내가 거기 가서 그 높은 곳을 쳐다보고 울었다. 규필이는 아버지 이야기를 써내려가다 마지막 두 줄에서 자기의 행동을 간단히 적었다. 그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쓴 것인데 읽는 사람이 마음을 울리는 것은 짤막하게 적어놓은 규필이의 행동에서 그 마음이 잘 드러났기 때문이다. 3. 그 자체가 글이 될 때 그것이 시가 된다. 까만새 정부교 대곡분교 3학년. 까만새가 낮에는 돌다물에 들어가 있다가 밤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남의 집 양식을 후배 먹고 배가 둥둥하면 저 먼 산에 올라가 하늘을 구경한다. 그러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달과 별과 춤을 춘다. 아주 어린 아기들뿐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까만색을 싫어하고 까만새를 꺼림칙스럽게 여기는데 산골 아이들은 오히려 까만새를 동정하고 친근히 여긴다. 부교는 깊은 산골짜기에서 어머니와 고된 밭농사를 지으면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학교도 결국 초등학교 3학년을 마치는 것으로 끝났다. 이 작품에는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부교의 마음세계가 그려져 있다. 낮에는 돌다물 속에 들어가 숨었다가 밤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남의 집 양식을 훔쳐먹고 산다고 하는 까만 새의 모습은 산골에서 언제나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글쓴이 자신의 모습이고, 하늘로 날아올라가 달과 별과 춤을 춘다는 것도 글쓴이 마음바닥에 깔려있는 슬프고 아름다운 세계다. 치마, 김인향, 김용 5학년. 아침에 언니가 옷을 내어주었다. 꽃이 놓인 치마를 주었다. 치마는 하늘 높이 솟아오른다. 나는 막 울었다. 그만 거지 같은 치마 입고 가라 왜? 하면서 입고 다니는 노랑 치마를 주었다. 아침에 언니가 꽃이 수놓인 고운 새 치마를 입고 가라고 내어주어서 입어보니 짤막한 것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언제나 몸에 착 들어맞는 치마를 입다가 이런 것을 입으니 인양이는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안 입는다고 하니 언니는 막 야단을 친다. 인양이는 그만 울어버린다. 언니는 할 수 없이 늘 입고 다니던 노랑 치마를 도로 내어주었다. 인양이는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은 기쁨으로 그 노란 치마를 입고 마음 놓고 학교에 갔겠지.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 고운 옷이라도 제 몸에 맞지 않고 제 마음에 싫은 것은 싫은 법이다. 인양이는 그 솔직한 마음을 썼다. 시도 그렇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흉내내어 써서는 될 수 없고 때가 묻고 몸에 착 들어맞는 자기의 생활과 말로 써야 하겠다. 산, 정창교 대교분교 3학년. 산은 하늘에 대는 것 같다. 산은 이 등 저 등 다 하늘에 된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려고 등에 올라가면 파란 하늘이 한없이 높다. 구름이 가면 푸른 풀잎들이 같이 가자고 손짓한다. 산골에서 사는 아이들에게는 산이 이 세상 모든 것이다. 아이들은 산에서 놀고 산에서 일하고 산 열매를 따먹는다. 구름과 하늘을 쳐다보고 풀과 나무와 함께 살아간다. 비록 어릴 때부터 고달프게 일을 해야 하지만 산에 안기고 산에 엎여 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은 행복하다 하겠다. 옥수수 공동작품 대곡분교 2, 3학년 복식반. 옥수수는 바람이 부니 웃네. 바람도 같이 웃네. 바람에 간들간들 부채같이 잎을 흔드네. 옥수수야, 너는 기다란 머리 꽁지를 달았구나. 네 머리 꽁지를 총총 따아줄까? 언제나 손에 만져지는 길다란 머리 꽁지. 뿌리를 땅속에 묻어놓고 가만히 서 있는 옥수수. 무엇을 할까? 우리가 먹고 싶어 쳐다보는 것을 생각할까? 우리가 삶아 먹는 것을 옥수수는 싫어할까? 좋아할까? 옥수수 먹고 싶다. 침이 꿀떡 넘어간다. 어서 알이 붉어라. 이슬이 토독토독 샘지에 붙어있는 옥수수를 베어와서 파란 송이를 따가지고 바구니에 갖다 놓고 깐다. 거죽 껍질은 파란 치마. 하나 두나 까보면 털에 쌓인
노란 옥수수가 나온다. 줄이 쪽바른 까만 옥수수도 나온다. 네 이름은 옥수수, 네 이름은 강남. 너는 또다시 땅속에 묻혀서 싹이 나올 텐데. 닦아서 솥에 앉혀놓고 돌을 넣어놓고 마당에서 동무들과 돌을 차고 놀면 구수한 옥수수 냄새, 달큰한 옥수수 냄새. 야, 맛있겠다. 김이 무럭무럭 뜨거운 옥수수. 양푼이에 한껏 담아와서 온 식구가 빙 둘러앉아 입으로 우적우적 돌려 까물고 한참 씹으면 구수하고 달고 얼마나 맛이 좋겠나. 황초집에 있는 아버지는 밤을 새워 불을 떼신다. 석호야, 옥수수 꺾으러 가자. 옥수수 꺾어다가 황초집 아궁이에 묻어두자. 뜨끈뜨끈 옥수수가 익으면 아버지도 드리고 우리도 먹자. 은하수 쳐다보며 까먹자. 나는 옥수수로 인형을 만들어야지. 먹은 송이는 배를 만들고 겉에 쌓인 파란 껍질은 옷하고 노란 털 가지고 머리털 만들지. 조그만 예쁜 인형 만들어 책상 앞에 놓아두면 얼마나 좋을까? 대공이는 무엇 할까? 그래 물총을 만들어 쌀이 꼬쟁이 끝에 손을 감아 냇가에 가서 물총을 쏘자. 그리고 물레방아도 만들어야지. 뱅뱅뱅 돌아가는 물레방아. 물레방아 돌리면 여치도 온다. 옥수수야, 너는 무엇을 생각하나? 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나? 빨리 커라. 빨리 수염이 까맣게 말라라. 바람이 부니 옥수수가 웃네. 바람도 같이 웃네. 이 공동작품은 아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었다. 먼저 제목과 쓸거리에 대해 저마다 의견을 말하게 해서 그중 가장 많은 찬성을 얻은 것을 제목으로 정했다. 다음, 이 제목으로 쓰고 싶은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게 하고 그것을 정리하여 5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옥수수가 밭에 서 있는 모습. 둘째, 옥수수를 꺾어서 송이 껍질을 벗긴 일. 셋째, 옥수수를 솥에 찌는 일. 넷째, 옥수수 까먹기. 다섯째, 그 밖의 옥수수에 대한 생각. 이렇게 공동작품을 쓰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잘 나타날 수 없지만 같은 글감으로 서로 느낌과 생각을 모으고 또는 나누어 가질 수 있어 배울 점도 많다. 밭에선 옥수수에서 시작해 껍질을 벗기고 솥에 찌고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까지의 아이들이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글. 자기들의 말과 생각으로 지은 글. 그것이 바로 삶을 가꾸는 글쓰기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미디어 아트가 참 독특하고 좋아서 재밌으셨죠, 여러분?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효진 시인님부터 직접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호덕 낭독극에서 이호덕 역을 맡은 한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주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낭독이 정말 프로페셔널 하셔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연습을 어디서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하는 아이들이라는 작품을 낭독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이제 미디어 아트 팀의 아트와 함께 낭독을 해주셨는데 소감 어떠신지 여쭤보려고 싶습니다. 주민현 씨. 저는 솔직히 좀 발연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진 시인님은 제가 알기로 연극을 좀 하셨다고. 네, 잘못된 사실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여진 시인님 목소리로 이렇게 들으니까 더 몰입이 되고 좋았고 이 미디어 아트가 앞에 조금
좀 오류가 있긴 했지만 그 소리랑 그 뒤에 그림이 같이 있으니까 되게 혼자서 그냥 읽었을 때랑 느낌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조금 그게 전달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 네, 그런 주민현 씨께서도 아이를 해주셨기 때문에 메소드 연기인 줄 알았어요. 좀 탁월했습니다. 한희 씨는 어떠셨나요? 네, 제가 아마추어 극단에서 활동을 한 적은 있는데 그 배우로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무대를 만들고 이제 무대를 디자인하고 무대를 짓는 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 익숙하지 않은데 그 민현 씨님이 시를 들으면서 좀 그거에 골몰 하게 되면서 저도 좀 자연스럽게 이호덕 선생님의 어떤 그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이 동시를 읽고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아이들은 커서 지금 어떤 어른이 됐을까? 이게 그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제 이호덕 선생님이 그 가르친 아이들이 쓴 시를 모아서 일하는 아이들이란 책이 된 건데 이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가 되게 궁금했고 또 반대로 저는 어떤 어린이에서 어떤 어른이 되어 있는지 좀 이미 글러먹은 것은 아닌가 살짝 내가 원하던 어른에서 좀 많이 벗어났는데 아직 희망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랜만에 동시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 한혜진 씨께서 말씀해 주신 김에 저분께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마침 이 아동문학가의 작품을 읽기도 했고 그리고 방금 두 분의 잠깐 어린 시절 얘기도 잠깐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두 분의 유년 시절에 두 분은 어떤 어린아이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만약에 과거의 나에게 전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혜진 씨부터 먼저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범한 아이였던 것 같은데 속은 항상 내가 제일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은 자라오면서 힘든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시절을 겪은 아이들은 딱 그 세계가 어쨌든 자기가 살아온 전부의 세계일 테니까 거기서 항상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돌이켜보면 별거 아닌데 항상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만약 돌아간다면은 저한테 아이고 힘들지 라는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어른들이 야, 너 원래 다 그래. 야, 네 나이대가 제일 예쁜 거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반대로 진짜 맞아. 네 나이대 힘들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는 어른이 있었으면은 또 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또 나는 아이들이 힘들다고 할 때 아이고 힘들구나. 진정성이 좀 안 느껴졌나요? 네. 공감하는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좀 짠하네요. 어렸을 때 조금 약간 안쓰럽기도 하고 짠한 느낌이 드는데 주민현 씨께서는 어떤 어린아이셨나요? 저는 좀 반대로 그 어린 시절 여기도 다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교 때를 떠올리면 언니 오빠들이랑 막 다 같이 우르르르 이제 몰려다니면서 막 놀았던 기억이 저한테는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게 즐거운 기억으로 저한테는 남아있거든요. 좀 다른 질문이 없으신 흑과 백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 저한테는 그냥 괜찮다 이렇게 놀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좋다 괜찮다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대체로 여러분 나에게 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낭독극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삶을 가꾸는 글쓰기다 라는 말로 이제 마지막이 끝나는데 그래서 주민현 씨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삶을 가꾸는 글쓰기 혹은 시쓰기 아무래도 시를 쓰시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그 육아를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애기가 8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막 씨름을 하다 왔어요. 얘가 이제 막 이제 서고 막 이제 막 아무거나 막 입에 넣고 하는 시기여가지고 그래서 막 그거를 계속 이제 저지하느라고 막 되게 힘이 드는데 근데 아이가 있으니까 이거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여기 되게 좋은 글이 되게 많고 좋은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제 자기 눈으로 보는 세상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대로 써야 한다. 그게 저한테 요즘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래서 최근에 저도 그 시를 쓰면서 내가 오늘 입은 거, 먹은 거, 이렇게 본 거, 그리고 관찰하면서 느낀 거,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거, 이런 거가 요즘 시가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와닿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 순수한 그 이야기, 그리고 목소리, 그런 걸로 이제 시를 써야 한다. 우리도 이런 것들이 네,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워본 적은 없어가지고 주민현 시인께서 겪고 계시는 힘듦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네, 힘내시길 바라고요. 한혜진 시인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하니까 한혜진 시인께서 알기로는 건축과 관련된 어떤 일들, 아까 잠깐 뭐 연극 뭐 만드시기도 하시고 뭐 이랬던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시인으로서 작품 활동도 병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독특한 이력인데 궁금하더라고요. 한혜진 시인께서는 또 어떻게 시를 쓰게 되셨고, 또 시인으로서 사는 삶의 면모는 지금 또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네, 저는 건축을 전공해서 이제 건축 일을 한 지 한 10년이 조금 넘었고요. 그 건축 설계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엔지니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가령 뭐 이런 공간을 짓는다고 하면은 이제 이 벽을 이제 구성을 하고 이 바닥을 구성하고 이 천장에 전선이라든지 배관이 다 지나가는 것들을 설계대로 공사하는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상상하던 것들을 좀 실제로 공사를 해보기도 하고 이제 그걸 구현을 하니까 실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저 너머에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 벽 너머에도 다 전선이 있고 그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불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이면에 항상 더 복잡하고 더 섬세한 세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말들이 좀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저만의 이제 언어를 찾다가 이게 조금씩 끄적이다 보니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시라는 어떤 그 옷을 입고 또 감사하게도 또 읽어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시인이라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렇다고 해서 시인의 삶이 특별한가 하면 그거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평범하게 일하고 또 맨날 뭐 퇴사 생각하고 네, 집에 갈 때 저녁 뭐 해먹지 생각하고 또 자기 전에 쇼츠 보고 네, 갑자기 이호덕 선생님의 글을 읽고 이런 말 하니까 조금 찔리는데, 여기 이제 문을 열고 나가야 된다라는 이제 문장이 있었는데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그려보면서 자주 좀 나가서 많이 느껴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거 낭독을 하면서.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시를 쓰는 시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그때는 약간 좀 삐딱한 마음으로 시인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무당도 보이지 않는 걸 보고 그러던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마치 또 그 벽의 내부, 벽 이면에 감춰진 것들을 좀 상상하고 이런 말씀들도 해주시다 보니까 시와 건축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이번 문학 100주년 이 시간은 100년 전 문인들의 작품을 통해서 또 현재 문학인들의 삶도 들어보는 시간이어서요. 오신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좀 받았어요. 많은 질문이 왔는데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이 질문은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시인을 지망하거나 시 쓰시는 분의 질문 같아서 이것만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 다 시집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시인분들이 시집을 구성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하시는지, 그 시의 순서라든지 시의 부를 어떻게 나누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짤막하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까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한진 시인부터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남다를 것 같아요. 이 구조가 이 구조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부분 항상 고민되는 지점인데, 사실 저는 이제 첫 번째 시집밖에 아직은 내지 못했고,
시집 그 첫 번째 시집을 엮으면서도 나에게 어떤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나? 응당 이제 시를 쓴다고 하면은 시에 대한 세계관이 있다고들 하는데 나에게 그게 있는 게 맞나라는 어떤 의심을 계속해 나가면서 시를 쓰고 또 의심 끝에 시를 묶은 거다 보니까 저희 어떤 말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작하는 글이랑 첫 번째 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시를 좀 먼저 생각을 했고 이 책을 펼쳤을 때 이 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을 닫았을 때 이 시가 마지막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시편들을 어떤 그 조금의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읽히길 바라면서 좀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시집이라는 것이 어떤 한 명의 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미래 독자도 가정을 하고 그 출판사에 계신 분들과 이제 많은 선생님들과 논의 끝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더 객관적인 눈을 갖추고 나의 시편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읽힐지 이런 것들을 좀 오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결론으로 좀 나와서 이렇게 선보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두 번째 시집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저도 아직은 그게 너무 고민스러워서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엮으시는지 궁금해서 주민현 씨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라고 뭐 딱히 사실 뭐 어떤 계획 거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창하지 않고 그냥 몇 년 동안 어쨌든 쓴 시들이 이제 모여서 그때 저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똑같은 고민 항상 하는데 내가 어떤 걸 말하고 싶었지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진 않잖아요. 저희가 쓰면서. 근데 이제 다 한번 느끼고 저도 첫 시랑 마지막 시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좋은 시들이 배치되는 게 좋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첫 번째 시집은 그런 말들을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좀 좋다고 생각하는 시가 좀 고르게 1부, 2부, 뭐 3부, 4부에 좀 이렇게 펼쳤을 때 보일 수 있게 그거 말고는 이제 저도 좀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그렇게 묶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두 번째 시집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시집은 뭐 이렇게 해서 나오나 보다 이거 원래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는 이제 한번 내봤다고 그러면은 더 좋게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더 고민이 많이 돼서 아무튼 근데 두 번째도 그냥 비슷하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을 요약하면은 귀가 얇아야 한다. 많은 말을 들어야 된다. 네, 맞아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도 생각했을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책이라는 게 결국에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작가의 이름을 달고 나오지만 그 책의 손길 속에는 많은 분들의 또 손이 녹아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것 같아요. 두 분 모시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딜레이 돼서 마지막으로 두 분의 이제 다음 작품 활동 그리고 향후 계획 같은 거 아까 짧게 두 번째 시집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현 씨부터. 네, 저도 이제 세 번째 다음 시집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랑 이제 또 3문집도 내년에 좀 묶을 계획이어서 아직 써는 거는 많지 않지만, 기다려주시는 분이 있다면, 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제 두 번째 시집을 통해서 어떤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걸 내가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혼자서 되게 다양한 글쓰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 일기도 써보고 그냥 짧은 메모도 해보고 희곡 같은 글들도 써보고 짧은 소설도 써보고 그래서 다양한 글쓰기를 하는 과정 속에 또 그 남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재미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요. 저도 아마 겨울쯤에 아니면 내년 초쯤에 산문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시작을 못해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김윤현 씨랑 한현진 씨 두 분의 작품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쉽지만 두 분은 보내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홍윤숙 시인의 작품을 저희가 노래로 준비해서 들려드리는 순서입니다. 홍윤숙 시인에 대해서 짧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홍윤숙 시인은 황해 연백 출신이시고요. 실향과 이산의 아픔 속에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시를 주로 썼고
해방 이후 여사 시집 등을 집필하며 여성의 삶을 비롯해서 고단한 사람살이 속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생명력을 노래하는 작품들, 많은 시들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홍숙 시인의 작품을 아까 이소연 시인께서 쉽게 설명해 주셨지만 시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시가송라이터 시화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시화님을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제가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다가 나무위키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활동 연차가 더할수록 어려지는 외모가 특징이다.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이게 나무위키에 있기를 제가 들고 오긴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실제로 뵀는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2007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특별히 이 시화님을 표현하신 동료 뮤지션의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읽어드릴게요. 시화는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지는 사람. 시화의 음악이 바로 그러하고 시화라는 사람이 그러하다. 시와 음악이 주는 휴식은 허리가 풀어질 정도로 푹신한 고급 소파가 주는 편안함이 아닌 단정하고 조그만 나무 의자가 주는 편안함이다. 가식이 없고 솔직하고 진전성이 있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평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잠깐 리허설 들어봤는데 실제로 음악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도 참 좋아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싱어송라이터 시화가 마련하는 다정하고 평온한 의자로 다 함께 한번 앉아보고 싶습니다. 네, 시화님 나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마이크가 이제 나오는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리 편안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계셨어요? 네. 이름이 시화인 덕분에 시와 함께하는 자리에 종종 초대받는데요. 그럴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홍윤숙 시인님의 시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몇 편의 시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제 마음에 남은 잔상을 떠올려 봤는데요. 저에게는 지나간 어떤 때, 지나간 어떤 시절에 대한 회상이 남았고, 또 누군가에게 편지로 쓰듯이 전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떠올랐고, 또 살아있음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것들과 이어질 수 있는 제 노래 세 곡을 준비했어요. 오늘 노래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소라에게 랄랄라 나무의 말이었습니다.
몰려온다 이제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알아 내 찾기 몰려온다 이젠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알아 내 찾기 몰려온다 어둠이 내린다 내가 앉은 이들에게 이번엔 랄랄라예요. 여기 앉아서 좀 전에 있었던 자리를 본다 묘한 기분 저기에 있었던 내가 보인다 저 하늘 저 나무 저 그늘 저 계단 여기서도 저기서도 똑같아 보일까 저 하늘 저 나무 저 그늘 저 계단 거기에 있었을 때 볼 수 없었지 흐르는 물소리 떨어지는 꽃잎 발소리 내는 것도 조심스럽게 흐르는 물속에 세상이 비치네 내 얼굴도 비춰볼까 저 하늘 저 나무 저 그늘 저 계단 여기서도 저기서도 똑같아 보일까 저 하늘 저 나무 저 그늘 저 계단 거기에 있었을 때 볼 수 없었지 흐르는 물소리 떨어지는
제법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껏 어리숙해 많이 헤매고 흔들려 떠돌기도 했지만 라리라리라리라루루 라리라리라라루루 매일같이 다른 하루 새로운 시작 땅속에 깊이 뿌리 단단하게 내리던 어제 하늘에 가지 높이 자라 잎을 빛내는 오늘 라리라 라리라리라리라루루 라리라리라라루루 매일같이 다른 하루 새로운 시작 땅속에 깊이 뿌리 단단하게 내리던 어제 하늘에 가지 높이 자라 잎을 빛내는 오늘 이제는 그만 마음 놓아 내게 편안히 기대 나의 그림자에 누워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제 목소리 잘 들으시죠? 네. 저는 시완님 노래 듣는데 갑자기 약간 좀 울컥하면서 여름을 보내줄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이 올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금전법 그리고 유덕, 홍수 씨 작품으로 준비한 공연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으로 2025 탄생 100주년 문화개인 기념 문학제 문학의 밤 행사 100년의 삶이 겹치는 밤을 맞춰야 하는데요. 비가 와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길이 어떨지 좀 걱정도 되면서 또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념문학제를 주최한 대산문화재단 그리고 한국작가회의와 더불어 이번 행사 총괄해주신 김태선 젊은작가포럼 위원장, 이소연 부위원장을 대신하고 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해주신 박래연 아티스트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작가분들과 그리고 도와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참석해주신 관객분들에게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전하게 돌아가시고요. 저희는 또 내년에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